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강종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8시간 강의라 조금 지루한 것도 있긴 하지만 내부 강의가 한 4시간 정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강의 가서 좀 바람 쐬면서 예, 새도 보면서 새가 많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아오 쪽에 예, 새를 보면서 조금 힐링하겠습니다. 예. 제 첫 번째 강의는요, 조류의 이해에 대해서, 조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원래 아침에 새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밥 먹고 한 오후 정도 되면 졸리실 것 같아서 내부 강의가. 그래서 예, 오전으로 그냥 내부 강의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외부 강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하신 분들하고 지금 모니터링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 조사는 거의 뭐 일출 30분 후부터 조사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주 토요일 날 계획이 돼 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 6시 20분에 아침이죠, 아침 6시 20분에 그 갯골 가서 조사를 해서 한 12시까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조류는 아침에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예, 보통 오전에 조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조류의 이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예, 저는 국립환경과학원이라고요. 인천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있었고요. 한 12년 동안 재직하다가 업무가 이제 국립생태원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립생태원 쪽으로 예, 이전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국립생태원을 간 지 지금 한 달 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전국조사가 아닌 다른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는 지금 인천연안도서 예, 그거하고 이제 조류분포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조류가 어떻게 많이 있는 곳은 어떻게 생태적으로 얼마나 우수한지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하려고 예, 수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류 같은 경우는 좀 앉아서 소리를 들으면서 조사하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예, 여기 녹음기 하고요. 이렇게 앉아서 조사를 예, 하고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지금 충남 서천에 있고요. 그래서 이 국립생태원이 생긴 취지는 여기에 장안 갯벌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원래 군장 산업단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 대신 예, 국립생태원 국가기관이 예, 한 2개 그 다음에 생태산업단지라고요. 그게 들어오는 대안으로 해서 이 장안 갯벌을 예, 보존을 하는 취지로 해갖고서는 국립생태원이 이쪽에 서천에 생겼습니다. 지금 불빛이 안 나오는데 예, 여기 생겼고요. 저는 이 군산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생태원에 이제 서천에 생겼기 때문에 서천에 조금 이제 반발이 좀 심합니다. 왜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여기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천에서 좀 살아라. 예, 그러는데 보통 사람들 군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국립생태원은 2013년 11월에 개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부터 AI 때문에 생태원을 잠깐 문을 닫았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재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로 예, 들어갈 수 있고요. 추후에는 아마 입장료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무료일 때 조금 빨리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5월달인가요? 5월달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4월달에요. 예, 그때 가시면 공문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공짜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천 생태원이 지금 이렇게 저는 이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에코리움이라고요. 예, 5개의 기후대를 볼 수 있는 예,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연못이나 이런 것들 꾸며놨는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걸어다니기 좀 힘든, 예, 좀 이렇게 좀 편한 복장으로 오셔야 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이 아니라 이제 석사 논문은 이제 박세과라고요. 혹시 박세라고 아시나요? 예, 들어보셨죠? 예, 박세과의 이제 소리를 가지고 예, 그 논문을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박세고요. 이거는 진박세, 이거는 새박세, 이건 곤줄박이. 이 종만 좀 알고 있으면 이 종들은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들이에요. 예, 그래서 박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넥타이가 있는 예,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진박새는 이렇게 나비 넥타이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새박새는 그 턱수염 비슷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고, 곤질박이는 완전 틀리죠. 그래서 곤질박이는 사람들의 그런 바람소리라든가 아니면 휘파람 소리 이런 거에 애들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서천생태원의 온대간에 가면 얘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콩이라든가 뭐 먹이를 이렇게 놔주면 애들이 옵니다. 와서 이거 먹으려고. 그러니까 좀 사람들하고 좀 친숙한 예, 조류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박새과 내종에 대해서만 좀 알고 계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너무 많은 건 바라지 않고요. 뭐 나중에 새 사진에 대해서 좀 많이 보여줄 텐데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런 새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만 알고 나중에 이제 심화 아마 하실 겁니다. 그때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박새, 그 다음 진박새, 새박새인데 새자가 들어가 있는 그 새자가 들어가 있는 게 그 가장 작은 예, 박새 중에서 가장 작은 박새, 그래서 새박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리가 가장 작다.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요? 예, 새오리. 그 다음 백로. 백로는 가장 작은 백로는 예, 새백로입니다. 새백로. 예. 그래서 새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소자, 소백로라고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래서 새, 오리, 새백로, 그 다음 새박새.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더 작거든요. 진박새가. 얘는 한 11cm 정도 되고요. 얘는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예, 크기가. 그래서 얘는 진짜, 진박새인데 진짜 작다. 박새 해갖고서는 진박새.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박새. 그래서 새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예, 그 박새 중에서 가장 작은, 예, 그런 것들 뜻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리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리를 한번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박새과에는 한 5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새, 뭐 새박새, 진박새, 곤줄박이, 그 다음 북방새박새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5종이 있는데 요즘에는 좀 특이한 애들이 이렇게 와요. 얘들 박새과에 속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노랑배 진박새라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조금 새들이 예전에는 뭐 한 450종 이렇게 보였는데 요즘에는 한 뭐 550종, 한 100종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좀 상승하면서 우리가 좀 살기, 번식하기 좋은 기후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종들도 좀 간혹 눈에 띄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던 거를 보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새들도 내가 한번 이렇게 봐놓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아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종이지? 라고 했었는데 모르니까 이게 도감에도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도감에도 없었기 때문에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외국 도감 찾아봐야 그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종인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퍼져 있어 갖고서는 이런 종들이 이제 도감에 실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는 이제 지금 전국 자랑종 조사고요. 그 다음에 뭐 우수생태계 정밀 조사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자랑종 조사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이시죠? 예. 전국 자랑종 조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10년마다 환경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지금 이제 5년 주기로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자연 환경, 그러니까 뭐 지형 분야라든가 아니면 뭐 동식물, 그리고 식물 식생, 이런 것들을 해서 9개 분류군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한 600분, 600명의 이제 전문가죠. 전문가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엄청 크기 때문에 군데군데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2차
그러니까 1997년부터 2003년도에 2차 전국 자랑조사를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연도별로 잘라서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 3차 전국 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격자로, 그러니까 1대2만 지도가 있습니다. 2만 지도가 있는데 이것들을 하면 824개 도입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연차별로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눠서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차 전국 자랑종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자랑종 조사에서 나온 이제 데이터가 이제 좋은 지역이 이제 있으면 그 지역은 이제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이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별로 이제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습지나 뭐 무인도서 아니면 뭐 해안사고라고 아시나요? 해수욕장은 해안사고라고 합니다. 해수욕장, 해안사고, 그 다음 뭐 생태경관 보존지역, 뭐 하구역 같은 경우는 뭐 금강, 하구, 뭐 낙동강 하구, 이런 것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을 이제 보존하는.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일들은 이제 생태나 뭐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하기 위한 지역을 설정을 해서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안사고, 뭐 양평이 이제 가평리라고요. 그런 해안사고 쪽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겨울철 조류동 센서스라고 아시나요? 이런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동시에 한 250명 정도 100개 팀이니까 한 205명이네요. 205명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 센서스를 합니다. 조류에 대해서. 그래서 1월 25일 전후로 해서 하루에 딱 그 시기에 딱 시간에 맞춰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순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요번에 AI로 인해서 그 야생 조류가 죽은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창오리 한 100마리 정도인가요? 죽었고요. 그 다음 큰 기러기, 그 다음에 뭐 청둥오리도, 물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대상종이 돼서 죽은 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매일매일 체크하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바빴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류하시는 분들이 좀 조사를 나가는데 조금은 겨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주요 철새 도래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서 여기를 동시에 하루에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조류의 이해에 대해서 이제 수행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류의 구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류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조류의 번식은 어떻게 하고 있고, 조류의 식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류의 구조인데요. 조류는 아시나요? 새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 새라고 정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의를.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날개. 그러니까 날 수 있는 형태가 있어야 돼요. 날지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펭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날지 못하기 때문에, 타조 이런 것들은 날지 못하기 때문에 날개 있는, 그러니까 날 수 있는 형태를 가진 그런 것들을 조류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깃털로 이제 체온 보존이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알을 낳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들은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뭐 박쥐 같은 경우는 날 수 있는데 얘네들은 포유류거든요. 왜 그러면 얘네들은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습니다. 박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박쥐는 조류로 안 치고 포유류로 칩니다. 그래서 조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제 알을 낳고 품어서 부화시켜서 새끼를 생산하는, 그리고 이제 독특한 깃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날 수 있는 형태를 갖춘 것, 그 다음에 시력이 엄청 좋습니다. 우리보다 한 4배나 5배 정도는 좋아서요. 그러니까 먹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포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 바로 도망갑니다. 이게 왜 그러면 얘네들 반응 속도가 빠릅니다. 시력이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조절 능력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몸이
유선현청으로 생겼기 때문에 날 수 있게. 그 날기 위해서는 뚱뚱하면 안 되잖아요. 예, 뚱뚱하면 못 납니다. 얘네들 그 닭둘기라고 아시나요? 닭둘기. 뚱뚱해서 얘네들 뛰어다니거든요. 이렇게 뚱뚱해갖고서는 날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해피하려면 날아야 되는데 얘네들이 날지 않고 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살이 쪄서. 예, 살이 쪄서 뚱뚱해서. 그래서 새들은 항상 조절을 해야 됩니다. 조절을 하지 않는 애들은 거의 다 자연 상태에서 거의 뭐 죽거나 예, 그런 뭐 퇴보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뚱뚱한 애들은 결혼을 잘 못해요. 예, 왜 그럼 뭐 먹이를 잡는 뭐 이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도 좀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 보면 매력이 좀 덜 하잖아요. 아닌가요? 뭐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예, 좋은 사람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렇게 TV에서 나온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 보면 다 이렇게 몸매 관리하고 얼굴도 막 그러니까 돈 들여서 막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뭐 근데 결혼하면 이제 좀 포기하고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그러면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예, 모르죠. 또 이제 뭐 제2의 인생을 위해서는 또 이렇게 가꿀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이 가볍습니다. 예, 몸이 가볍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이게 무슨 종인지 아시나요? 이거? 네, 독수리 맞고요. 예, 독수리. 얘는 예, 까치. 예, 잘 아시네요. 예, 이 정도만 알면 예,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수리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우리나라 이제 몽골에서 얘네들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월동하는 겨울철새거든요. 겨울에 이제 찾아오는 애들인데 보통 우리나라에 오는 애들은 거의 어린 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몽골에서 이제 있는 애들은 거의 이제 성조. 걔네들이 이제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어른들한테 떠밀려서 우리나라까지 오거든요. 그게 한 9,000km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근데 얘네들은 사냥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이제 죽은 고기나 뭐 사체들 그런 것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러니까 시력보다는 후각이 많이 발달이 돼 있는 예, 독수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부산에다가 뭐 죽은 고기를 놔뒀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애들이 부산까지 간다는 그런 소문도 뭐 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검증된 건 아닌데요. 근데 항상 죽은 고기를 이렇게 먹이주는 행사를 하거든요. 하도 야생에서는 죽은 고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죽는 개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노들킬 이런 거 당해서 뭐 이렇게 죽는 것들 있으면 먹겠지만 거의 없기 때문에 먹이주는 행사를 하면 거의 뭐 우리나라 전역에 월동하는 개체들이 다 모일 정도로 네, 어디서 냄새를 맡았는지 찾아오는 애 중에 하나고요. 까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요즘에 흔하기 때문에 유해조수로 예, 지정이 돼서 예전엔 국조였다가 지금은 예, 유해조수로 전락을 해서 얘들 한 마리당 뭐 잡아서 갖다 주면 5,000원. 예, 그 농가 이런데 예, 유해조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형태는 이런 식으로 네, 한번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뭐, 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날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예, 2개로 돼 있어서 예, 이렇게 발가락, 발톱이 있습니다. 보셨죠?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조류는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분포를 하나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제 우리 대륙적으로 이렇게 8개 예, 지리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한번 분포를 보겠습니다. 저희는 계절이 4계절이 있기 때문에 이 계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계절적으로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름철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과철새, 그 다음에 겨울철새, 텃새가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다 아시나요? 아시나요? 예, 예 모르세요? 조금 아시죠? 예. 그래서 여름철새 같은 경우는 저희나 이제 봄에 번식하러 오는 종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번식해서 우리나라에 또 다시 뭐 동남아나 뭐 제주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종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름에 와서 번식하는 종들, 뭐 깨꼬리라든가 아니면 뻐꾸기, 예, 그 다음에 뭐 붉은 배새매 이런 종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 쪽이나 뭐 제비도 우리나라에 뭐 겨울에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봄에 와서 예, 번식하고 이제 집단을 이루어서 이제 제주를 통해서 뭐 호주나 아니면 이제 동남아 쪽으로 예, 가는 종들을 여름철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번식하는 종들이죠. 예, 봄에서 여름까지. 그 다음 통가철새는 우리나라에서 번식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 예, 북반구에서, 그러니까 뭐 러시아, 뭐 시베리아 이런 데 가서 번식을 하고 우리나라에 잠깐, 예, 먹이만 먹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간 기착지가 되겠죠. 중간에 먹이를 먹고 이제 올라가는, 예, 그런 종들을 통가철새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그냥 통과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도요새류, 예, 도요 물대새 중에도 뭐 몇 종이 있고요. 근데 여름철새도 이제 뭐 물대새 종류, 뭐 흰물대새라든가 꼬마 물대새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름철새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가철새, 여름철새 했고요. 겨울철새는 이제 추위를 피해서 뭐 시베리아나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금 더 따뜻하니까 그 시베리아 이런 데는 영하 한 40도, 50도 이렇게 되거든요. 엄청 춥기 때문에 모든 뭐 농경지라든가 뭐 습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울철새고요. 특히 뭐 오리류, 예, 뭐 이제 가창오리라든가 뭐 새기러기, 뭐 고니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활동을 하러 이제 오는 대표적인 종이고요. 텃새는 아시나요? 텃새? 예, 사계절 내내 이동을 하지 않고 사계절 내내 우리나라에서 관찰이 내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텃새, 뭐 참새라든가 뭐 까치, 예, 뭐 비둘기, 맷비둘기 그런 것들이 이제 텃새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붉은 배새매, 여기는 이제 마도요, 이건 이제 새기러기, 붉은머리 오목눈이. 붉은머리 오목눈이라고 아시나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혹시? 예? 이름만 들어보세요. 이게 뱁새. 예, 뱁새라는 새인데요. 뱁새 뭐 속담도 있잖아요. 뭐죠? 예, 황새가 뱁새 아니잖아요. 예,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예, 가랑지가 찢어졌다는 뱁새인데요. 얘네 뱁새 같은 경우는 저기 나는 게 꼭대기에 잘 안 앉아 있고요. 갈대숲이나 이런 데 낮게 날라요. 뛰면서 날른다고 해야 되나요? 얘는 나는 게 진짜 짧기 때문에 섬이나 이런 데, 먼 섬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없어요. 이 종이. 붉은머리 오목눈이가 대륙성입니다. 그래서 뭐 중국을 이렇게 있고 일본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오면 보러 오기도 하거든요. 붉은머리 오목눈이. 예. 일본에는 없기 때문에 없는 것들을 꼭 찾아요. 일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습성이 자기네들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소유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붉은머리 오목눈이 뱁새라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텃새, 그 다음에 이건 새기러기. 기러기는 새자가 붙으면 뭐라고요? 예, 그래서 기러기 중에 가장 작은 기러기는 새기러기. 예, 그 다음에 이건 마도요. 마도요라는 노래 아시나요? 마도요. 예. 이게 리듬이 있는데 이게 잘 모르겠네. 예. 그 다음에 붉은배 새매라고요. 얘 같은 경우는 여름에 농경지하고 산림하고 붙어 있는 데에서 번식을 합니다. 왜 그러면 얘의 주식은 개구리거든요. 예, 그래서 새들은 먹이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서식지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개구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농경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경지가 없는 데서 얘를 봤다. 그럼 그거는 이제 거기에 번식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뭐 놀러 왔다든가 그런 거고요. 얘네들은 번식지는 항상 농경지를 끼고 있는 산림에서 번식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빠졌거든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야. 이거 봐요. 이게 계절적으로 분포하는. 예, 봐보세요. 여름철새 있고, 통가철새 있고, 겨울철새 있고, 텃새 있습니다. 가을철새?
가을이 이제 봄, 가을에가 통과철새. 예, 봄, 가을이 이제 통과철새고요. 예, 여름철새는 이제 봄에서 여름에 우리나라 번식, 겨울철새는 월동하는, 그러니까 겨울을 나는 새들. 그 다음에 텃새는 사계절 내내. 근데 갑자기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보던 애들. 뭐 알바트로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알바트로스, 뭐 구남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런 것들이 미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미조. 길 잃은 새. 예, 그러니까 이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뭐 태풍 이런 것들이 와. 그래서는 갑자기 얘네들이 오지 말아야 되는데 태풍에 밀려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조라고 합니다. 길 잃은 새. 그럼 길 잃은 아이를 뭐라고 그러죠? 미야. 그러니까 미조가, 예, 그러니까 좀 한자어긴 한데, 그래서 길 잃은 새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 잃은 새. 예, 길 잃은 새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계절적으로 분포하는 건 5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항상 외워두셔야 될 게요. 새를 보면, 똑같은 애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뭐 저 새랑 노란불이 저 새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여름에 관찰이 되면 저새는 번식, 여름철새거든요. 그러니까 저새랑 노란구리 정도 비슷해요. 근데 내가 저새 같은 애를 봤어요. 여름에 봤으면 저새고요. 겨울에 봤으면 노란구리 저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적인 분포, 그러니까 이 새가 여름철새인지 겨울철새인지 통과철새인지 텃새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 종이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름에 관찰되면 이 종이고 겨울에 관찰됐으면 이종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식별 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5가지에 대해서, 미조에 대해서도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많은 건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것만 예, 그냥 알고 계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습을 안 하시면 또 까먹거든요. 아마 오늘 뭐 또 2번 들으시는 분이 한 3분 계신데요. 혹시 잘 아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예. 웃고 계신데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새 나그네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서 번식을 하고요. 북반구에서 시베리아나 이런 데 번식을 해서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여기 호주나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뭐 이렇게 제두루미, 뭐 흑두루미 이런 것들이 여기서 번식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 다음에 여름철새 같은 경우는 뭐 제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도요물대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호주나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번식을 하고 예, 다시 가을에 예,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예, 여름철새는 그렇게 하고 있고 겨울철새 나그네새는 이렇게 이동 경로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왜 조류는 왜 이주를 하나 아까 조금 얘기는 했지만 혹시 왜 조류가 왜 이동을 할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살면 좋은데 예, 먹이가 부족한 그것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생존 유지, 그러니까 먹이 때문에 조금 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새들은 그러니까 뭐 기후대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뭐 위쪽이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예, 얘네들이 뭐 한 40도, 50도에서 살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텃새들은 그냥 이겨내야 됩니다. 텃새들은 거기서 이겨내야 되고요. 근데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오는 애들이 이제 겨울철새가 되는 거죠. 근데 일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겨울철새라고 하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예, 그냥 거기에서 꿋꿋하게. 그러니까 개체마다 조금 성질이 틀리죠. 우리도 이제 사람마다 뭐 틀리듯이 나는 뜨뜻한 데가 좋아. 나는 시원한 데가 좋아. 이런 것처럼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새들도 다 개체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뭐 겨울철새라고 그래서 모든 개체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흰뺨 검둥오리라고 있거든요. 원래는 겨울철새였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얘네들이 한번 번식을 해보니까 할만해요. 우리나라에 좀 살만해요. 그래서 그럼 번식하자. 그래서 일부는 일부는 텃새가 됐고요. 일부는 겨울철새가 됐거든요. 그래서 흰뺨 검둥오리라고 혹시 오늘 나가서 볼 텐데요. 그 종들이 겨울에는 엄청 많아져요. 근데 봄이나 여름에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가 번식을 하고 대다수의 무리는 이제 월동하려고 그러니까 번식하려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봄이나 여름에는 개체수가 좀 적게 보이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이게 합쳐지기 때문에 엄청 많아져요. 그러니까 원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원앙도 예, 우리나라에 번식하는 애들도 있고 우리나라에 월동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조금 틀린. 근데 보통은 사계절 내내 보이기 때문에 그냥 텃새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그래서 얘네들 생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 이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그 영역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른들의 영역을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이제 그 번식 시기가 됐어요. 그때 수컷을 이렇게 끄집어내면 거기에 다른 수컷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침입이거든요. 침입. 그러니까 우리 집에, 그러니까 제 집에 그 남편을 끌어내면 다른 남편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예, 아닌가요? 예. 예, 큰일 난가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예, 침입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아까 이주하는, 예, 뭐 이제 위쪽이 이제 추워지면서, 예,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가는, 그래서 봄에는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예, 겨울에는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먹이 자원, 그 피난하기 위해서, 그 다음 번식 장소. 동남아 같은 경우는 엄청 덥기 때문에 우리가 맞는 온도를 찾아서 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식을 위해서, 예, 오는 애들, 여름철새 같은 경우는 동남아가 너무 덥기 때문에, 예, 그거를 피해서 오는. 그리고 종래나 종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의 연구가 이렇게 뭐 새 포획을 해서, 예, 거기에다 이제 가락지를 달아서 연구하는 게 있고요. 요즘에는 좀 많이 인공위성을 이제 해서 GPS를 부착을 합니다. 애들한테. 예, 뭐 이렇게 등에나 이렇게 부착을 하면 이게 이제 송수신이 되기 때문에 걔가 있는 위치가 딱 찍힙니다. 요즘은 뭐 전화기도 그렇잖아요. 자기 위치가 뜨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남편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 그 저기 뭐라고 그러죠? 그 위치 추적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똑같습니다. 이것도 예, 새들한테 다는데 조금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송수신기 이게 위성 추적기가 한 작은 건 한 200만 원 정도 하고요. 큰 것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하나 달았는데 얘가 죽었다. 그럼 그냥 1000만 원 그냥 예,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연구를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러니까 보면 새들 오리한테, 청둥오리한테 천안에 있는 개체에다가 그 추적기를 달았어요. 그랬더니 중국 가서 월동을 하고 다시 그 자리로. 예.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직선으로 올라가요. 왜 그럼 얘네들이 번식을 하려면 좋은 장소를 예, 잡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올라가요. 근데 내려올 때는 얘네들이 천천히 번식 끝났으니까 그냥 유랑하듯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추적기를 달아보니까 이 올라가는 거면 한 30일 걸렸는데 내려가는 거는 한 50일, 뭐 40, 50일. 그러니까 번식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도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예, 연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나는 거는 아시죠? 아시나요? 왜 이렇게 나는지? 거꾸로 V자로 나는 형태에 대해서 좀, 예? 바람이 배우신 것 같은데요? 어디서? 예. 야, 이게 나는 게요. 이게 맨 앞에가 이제 길 앞잡이 새입니다. 길 앞잡이 새가 이제 길을 인도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좀 센 놈들이 이제 날갯짓을 합니다. 그럼 이제 기류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중간에는 새끼들이 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적게 기류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게 날갯짓을 하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힘이 없잖아요. 어린 새들은.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또 이제 어른들이 이제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조로 역할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예, 거꾸로 V자로 예, 이렇게 날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뭐 밤에 거의 뭐 대부분이 좀 더울 때는 잘 이동을 안 해요. 뭐 밤이라든가 아니면 기류가 형성됐을 때 아니면 뭐 이제 그
비 오기 전에는 이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애들이 이동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비가 오면 애들이 그 섬에 이제 내려앉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섬에 통가철새 애들을 보기 위해서 서해안의 섬에 뭐 외연도라든가 어청도, 뭐 백령도, 뭐 대청도, 서청도 이런 데가 새가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 데에서 뭐 한 일주일 정도 있으면 한 100종, 우리나라에 한 550종 있는데 한 100종에서 한 150종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가셔서 보시면. 근데 아마 가셔서 보시면 못 보고요. 거의 다 참새로 동정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한 종밖에 안 나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 되면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동철새 관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들은 수명이, 이건 이제 사육 상태에서인데요. 새들의 수명은 새가 크면 클수록 오래 삽니다. 그래서 뭐 두루미라든가, 두루미가 이제 학이거든요. 학. 뭐 황새라고 들어보셨나요? 황새? 황새. 그런 것들. 여기 이제 검은머리 물대새라고요. 서천의 이제 군조인데요. 검은머리 물대새라든가. 왜 그러면 검은머리 물대새가 유부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군산 앞에 유부도. 거기에 이제 얘네들이 월동을 한 2,500개체에서 한 3,000개체가 거기서 월동을 해요. 그래서 서천의 군조가 이제 검은머리 물대새입니다. 뭐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검은머리 물대새. 그래서 얘네들은 한 30년 이상. 그러니까 보통 뭐 큰 고니 아시나요? 고니? 백조. 백조 이런 것들도 제가 학교 다녔을 때가 2000년도에 제가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때인데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한 15년, 걔가 잡은 지 걔가 5년, 6년생 정도 됐는데 지금 나이가 한 23살 정도 됐겠죠. 그런 애들도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참새 같은 경우는 뭐 5년, 6년. 아까 붉은머리 옹무님이 백세라 같은 경우도 뭐 한 4년, 5년.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조금 수명이 짧고요. 긴 애들은 좀 이렇게 긴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뭐 매 같은 경우 뭐 시속 뭐 한 280km까지도 하강하면서 새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요. 오리류 같은 경우는 시속 한 60에서 95. 그러니까 뭐 1시간에 한 95km 정도를 날 수 있는 거죠. 1시간에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뭐 8시간이니까요. 한 500km 나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조류의 번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조류의 번식은 보통 이제 여름철새를 이제 기준으로 할게요. 번식 준비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새 같은 경우는 수컷이 먼저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새들은 수컷이 좀 힘이 세요. 남자들도 힘이 센 것처럼 사람들도 수컷이 힘이 세기 때문에 빨리 도착을 해서 자기 영역을, 그러니까 좋은 장소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왜 그러면 좋은 장소가 아니면 암컷들이 결혼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컷이 도착해서 좋은 자기 영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빨리 도착하려고 길을 써서 짧은 시간에 오고요. 거기에 이제 세력권을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컷이 도착합니다. 그 암컷이 왜 그러면 이제 수컷이 조금 자연 상태에서는 많아요. 수컷이 안타깝게도 암컷보다는 수컷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컷의 선택권이 없고 암컷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돈 많고 뭐 명 짧고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뭐 집 있고 차 좋고 막 이런 거에 좀 끌리듯이 그런 것들 그래서 암컷이 선택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짝짓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컷의 이제 짝짓기를 하기 전에 구애 행동이 있어요. 수컷들이. 그리고 암컷들도 그 수컷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판단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총새 같은 경우, 물총새라고 들어보신 거 있나요? 물총새? 물총새 같은 경우는 그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암컷한테 물어다 주는가.
뭐 한 10마리, 20마리, 30마리 이렇게 먹여다 주는 애들하고 뭐 10마리 갖다 주는 애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마리 물어다 주는 애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마리, 뭐 20마리, 뭐 30마리 그러면 30마리 갖고 온 게 가장 얘네들이 내가 새끼를 키울 때 적절하겠구나, 알맞겠구나 해서 이제 수컷을 선택을 하고요. 물총새 같은 경우, 뭐 호반새 이런 것들은 그렇고요. 펭귄 같은 경우는 돌멩이 아시나요? 돌멩이? 돌멩이를 이렇게 발에다 놓고 이렇게 갖다 줍니다. 그게 구의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암컷이 그냥 차버리면 그냥 끝이고요. 예, 그냥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 펭귄이 뭐 이렇게 잘생겼다든가 아니면 뭐 깃털이 이렇게 뭐 이렇게 고르다든가 뭐 영양 상태가 좋은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깃털의 색깔이 좋으면 좋을수록 영양 상태가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은 이렇게 얼굴이 창백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누리끼리하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이렇게 삐까번쩍하고 이렇게 좀 윤기가 나는 사람들한테 끌리듯이 새들도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깃털이 화려하다든가 아니면 목소리가 좋다든가 그 목소리 뭐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좀 청량하고 목소리 이쁜 거 좀 이렇게 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들도 새소리가 아주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아주 이렇게 예쁘게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거 이제 끌리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영양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고 뭐 이렇게 아프지 않은 건강 상태를 봐서 얘가 새끼를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하면 짝짓기를 해서 이제 번식 단계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짝을 지어서 이제 둥지를 만들거든요. 둥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알을 이제 낳고 그거를 이제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이제 포란을 합니다. 포란이 이제 알을 품는 거고요. 그래서 둥지 만드는 것들은 조금 이제 틀려요. 새들마다. 그래서 둥지 만드는 것들은 뭐 산새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나무에다가 둥지를 이렇게 짓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뭐 15일이나 20일 정도 이렇게 걸리고요. 까치 같은 경우는 한 12월부터 한 2월 달까지 둥지를 져요. 얘네들은 까치 둥지는 엄청 튼튼하거든요. 우리가 밑에서 이렇게 뚫을 수 없을 정도로 얼기설깃해하고서는 튼튼하게 집니다. 그래서 예전 둥지를 사용을 안 하고요. 그 위에 또 새로운 둥지를 짓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이렇게 이용하는 걸 계속 이용하면 좀 괜찮은데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올려서 또 짓는 것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봇대나 이런 데 보면 하나, 둘, 뭐 세 칸, 네 칸 그거는 뭐 한 1년, 2년, 한 4년 정도 한 거죠. 그래서 전봇대에다 많이 짓기 때문에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 또 이렇게 수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얘네들이 너무 얼기설깃하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은 한 12월부터 한 2월달 동안 계속 둥지를 짓는데 이제 힘을 쓰고 2월달부터 이제 번식을 시작하거든요. 걔네들은 텃새기 때문에. 근데 여름 채새 같은 경우는 한 3월이나 4월달 정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번식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 4월 말이나 5월달 초 정도에 이제 새끼를 이제 품을 수 있고 이제 포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끼의 성장은 이제 부화하고 반달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요. 그래서 새끼는 뭐 좀 이따 보겠지만 이렇게 둥지 재료를 모읍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뭐 이끼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풀 같은 거 이런 것들 모아서 둥지를 만들거든요. 이것들 딱새고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죠? 넥타이 있는 박새입니다. 박새. 얘는 딱새입니다. 딱. 얘는 마을에서 있거든요. 이게 특징입니다. 하얀색. 이거는 딱새 암컷입니다. 암컷. 좀 이따 보겠지만요. 얘도 암컷이고요. 왜 그러면 이게 뚜렷하게 엄청 진한 애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수컷이고요. 얘는 좀 흐릿해요. 여기가. 그래서 얘는 암컷이고요. 이렇게 둥지 재료를 모읍니다. 그래서 둥지를 이렇게 져요. 이렇게 둥지를 져서 알을 이제 품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흰배지박이라는 종인데요. 그래서 새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집박이 종류 같은 경우도 여름철새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들은 알을 자연스럽게 하나씩 낳아요. 하나씩 낳아서 뭐 얘네 같은 경우 한 5, 6개 정도 나거든요.
그런데 부화하는 거는 하루 이틀밖에 차이가 안 나요. 왜 그러면 얘들은 하루에 우리 닭 같은 경우 그 촉진제를 맞아갖고서는 알을 하루에 2개 막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알을 하나씩 납니다. 예. 5개 쭉 나는 거 아니고요. 예, 하나씩. 그러니까 5개 나려면 보통 5일, 최소 5일이 걸리는 거죠. 예. 그래서 5일 정도 걸린 다음에 다 낳고 나서 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안 품어요. 그러니까 하나 낳았다고 그래 품고, 하나 낳고 품고 이게 아니라 모든 알을 다, 그러니까 한 16개 낳는 애들은 16일 동안 낳고 그 다음에 품습니다. 그래서 부화 속도가 똑같아요. 거의 한 하루 이틀 차이로, 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낳았다고 이렇게 품으면 걔네가 더 빨리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 같이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낳고 나서, 예, 품는.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시기에, 예, 부화되는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거는 나비 넥타이 진짜 작다 진박새고요. 예, 그만 까먹으셨죠? 얘는 뭘까요? 얘 새끼입니다. 얘 어린 새고요. 얘도 어린 새고요. 얘 어린 새입니다. 예, 조금 보면 얘는 이렇게 진하잖아요, 검은색이. 예. 그리고, 근데 얘는 좀 이렇게 회색빛이 많이 나고, 좀 어설픈, 이런 것들 이제 어린새. 예, 어린새. 진박새는 이 선이 조금,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진박새. 진짜 작다, 진박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박새. 이거 같은 경우 어린새. 이게 뚜렷하지 않죠. 그리고 얘는 또 암컷입니다. 예, 얘 같은 경우는 진하잖아요. 예, 이건 수컷이고요. 박새. 그 다음에 곤줄박이. 새끼랑 좀 한번 보실래요? 좀 틀린가요? 비슷해요? 근데 조금 이제 어설픈 성주에 끼지 않는, 예,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딱새, 이게 수컷이고요. 이게 암컷입니다. 예, 이게 새끼고요. 새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줄무늬가, 예, 있거든요. 이렇게. 딱새. 보통 잘 아시면 이것들은 우리 사람들하고 좀 친숙한 종이기 때문에 잘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예, 보이는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딱새 수컷, 암컷, 그 다음에 새끼. 보통 보면 수컷이 화려해요. 예, 수컷이 화려한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혹시? 왜요? 맞습니다. 예. 잘 보이려고, 예, 수컷이 하려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이유가 있거든요. 혹시 아는 거 있으신가요? 저기, 2번째 들으시는 분.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까먹으셨죠? 수컷이 하려 한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보면, 포식자가, 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 수컷이 하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가요. 그러니까 꿩도 먼저 날라요.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죠. 화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라는 거죠. 포식자 먹고 날 쫓아와라. 새끼들한테 가지 말고. 그래서 보통 암컷 같은 경우는 보호색을 띠고 있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보호색을 띠고 있고, 수컷 같은 경우는 화려해요. 이거는 잘 보이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암컷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이렇게 수컷은 화려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는, 예, 포식자가 오면 자기가, 예. 그래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수컷하고 암컷하고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차이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흰뺨 검둥오리라든가, 그 다음에 맷비둘기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수컷하고 암컷하고 차이가 없어요, 거의. 그런 것들은 거의 같이, 포란도 같이 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얘가 포란을 하면 보이잖아요, 잘.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기는 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사료권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새끼들은 포란하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요. 얘네들은. 왜 그러면 둥지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의 영. 그러니까 좀 한마디로 말해서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희생을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벌칙할 때 좀 노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좀 바람을 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다른 데 또 집을 하나 더 틀어서, 일부 다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들이 조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같이, 수컷하고 암컷이 비슷하다 그러면 일부 일처일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걔네들은 공동 육아를 하죠. 그러니까 먹이도 같이 물어다 주고, 그 다음에 포란도 같이, 알도 같이 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화려한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생겨도 얼굴값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새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이렇게 화려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은 놀고 먹는 좋은 뜻으로는 희생을 암컷을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큰 요리새라고요. 이렇게 큰 요리새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이죠? 그래서 큰 요리새 새끼입니다. 새끼. 새끼는 이렇게 조금은 이런 깃을 끼려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성적 깃을 끼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새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갈매기 종류가 가장 어렵습니다. 갈매기 종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성조의 깃을 끼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가 걸려요. 보통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또 갈매기 같은 경우는 또 잡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아의 잡종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얼굴은 갱이갈매기라는 새우깡 갈매기 있잖아요. 얼굴은 새우깡 갈매기인데 또 다른 몸은 제갈매기라든가 이런 잡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별하기가 되게 어렵고 어린 새가 성조가 되기 위해서는 한 4년에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성조의 깃을 띄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1년 생깃, 2년 생깃, 3년 생깃 이게 다 틀리다 보니까 이게 갱이갈매기인지 제갈매기인지 이런 종들을 구별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성조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얘는 제갈매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몇 시죠? 좀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조금 10시니까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시작하겠습니다. 야생조류의 이름을 알아내는 것을 식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생조류가 지나갔는데 이게 이름이 뭔지 그러니까 제가 저분을 이름이 뭔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식별이라고 하고요. 알아내는 거를. 그래서 이런 것들 식별하기 위해서는 외부 형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노랫소리 산새 같은 경우는 조사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왜 그러면 새소리를 듣고 동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새소리가 한 가지면 되게 좋아요. 근데 얘네들은 많으면 12가지, 15가지 정도 되거든요. 소리가요. 개들마다 또 틀리고요. 그리고 얘네가 뭐라고 해야 돼? 꼴리는 대로 소리를 낸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틀려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새 같은 경우가 얘가 박새인가? 새박새인가? 이렇게 동정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는 녹음기를 갖고 녹음을 해서 갖고 와서 동정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가 남긴 흔적, 배설물이라든가, 아까 이제 식별할 때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배설물, 먹은 흔적이라든가, 아니면 발자국, 이제 오리 발자국 물카키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깃털이 떨어져 있으면, 고니 깃털이 떨어져 있으면, 고니가 여기서, 서식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류 조사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떤 서식지, 그러니까 시흥 갯골이라고 그러면 시흥 갯골에서 어떤 종류의 새가 서식을 하고 있고 개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변화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시흥 갯골을 아침에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일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새들 같은 경우 계절성이 변화가 되게 심하거든요. 여름에는 또 여름철새가 오고 가을에는 또 통가철새 도요새들이 많이 와 있고 겨울에는 또 오리류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계절적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조류는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장기적인 이제 변화를 보고 얘네들이 이제 기후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봄에 왔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늦봄에 온다든가
예, 그러니까 뭐 3월 달에 관찰되는 종들이 4월 달에 온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 알아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 조사를 통해서 중요한 지역들을 이제 뽑아내는 게 이런 이제 장기적인, 그러니까 뭐 1차, 2차, 3차, 4차 지금 전국 잔황종 조사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꾸준히 이제 모아놓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지구가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에 이제 조류도감을 이용해서 식별하는 데는 조류도감을 꼭 갖고 가서 이용을 하셔서 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조류도감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갖고 계신 분들도 없겠죠? 예, 없으시죠? 예, 일기 선생님들 갖고 계신가요? 없으시죠? 예. 여기, 그림도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그림도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이게 한 2000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그림도감은 그림에 이제 그 포인트가 딱 돼 있어요. 식별 키. 그러니까 하세표로 돼 있어서 이것들을 보고 동정하고 그 다음에 사진도 가면 사진의 여러 각도. 그러니까 이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 게 저도 이게 도감이 한 20건 정도 있거든요. 왜 그러면 사진 찍어 놓은 것들이 사진의 각도에 따라서 이 새의 각도에 따라서 사진 틀려요. 새가. 그러니까 얼짱각도 있잖아. 얼짱각도요. 예, 내가 이렇게 찍으면 이 사람 누구야? 이럴 정도로 옆에서 찍으면 이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게 빛이 좋다든가 아니면 빛이 안 좋다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새가 보이는 게 이종인지 만인지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도감을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보시면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잊어버릴까봐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제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이거요. 한국의 야생조류 길잡이 산새 물새고요. 예, 산새 물새. 예. 아마 거기 적혀 있을 수도 없나요?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진이 좀 많은 도감이 조금 좋습니다. 새 조사하거나 새를 보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설명이 다 돼 있고요. 그래서 뭐 책 선점을 하는 건 이 사람한테 돈 받는 건 아닌데요. 예.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무난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다니기에는. 예. 이런 것들이 무난하고. 예. 크게 딱 이렇게 손에 딱 쥘 수 있어서. 예. 그리고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각각의 암컷하고 수컷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요. 장비가 조금 이제 많습니다. 이렇게 우선 모자가 필요하고요. 왜 그러면 산 조사할 때는 뭐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머리를 긁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모자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긴 소매, 예, 긴 소매 뭐 이런 뭐 찔레나무나 뭐 이런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긴 소매, 그다음 배낭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보호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꼭 배낭을 메고 다니는 게 필수고요. 그다음에 긴 바지, 그다음에 그 뭐 등산화를 신는데 요즘에는 진드기가 문제잖아요. 진드기, 예, 진드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양발 겉에다 이렇게 넣고 신어야 됩니다. 이게 진드기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도 진드기한테 물려갖고서는 진드기가 들어가고서는 한 4반을 꼽은 적이 있거든요. 째서 이렇게 째서 그러기 때문에 진드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에. 예, 그래서 진드기한테 안 물리기 위해서 긴 바지를 입고 등산화 입고 그다음 양발을 겉으로 해서 이렇게 다녀야 진드기를 들어오는 것들을 방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계가 필요하고요. 몇 시인지. 핸드폰으로 보려면 또 핸드폰 또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꼭 시계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시계. 그 다음에 야외 노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한 손에 딱 쥘 수 있게. 그래서 조사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얼마 돈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이렇게
수익을 하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너무 커서 커서 이거 잘 보지는 않습니다. 이거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고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야외 노트라든가 도감, 그 다음 쌍안경. 쌍안경은 아시나요? 이걸 이제 쌍안경, 만안경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래서 안경이 2개 있으니까 쌍안경입니다. 쌍안경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안경. 쌍안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양쪽 눈이 시력이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눈을 감고 왼쪽으로 맞춘 다음에요.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초점을 여기가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돌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눈이 똑같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다 놨는데 이거를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쌍안경이고요. 만안경 아닙니다. 쌍안경. 그 다음에 만안경은 이렇게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장비 소개를 좀 세를 하려면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싸거든요. 이거 한 180만 원 정도 하는 거. 180만 원밖에 안 합니다. 180만 원. 180만 원인데 이건 싼 겁니다. 제가 과학원에 있을 때는 제가 한 600만 원, 700만 원짜리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생태원에는 지금 아직 장비를 사지를 못해서 지금 이걸 얻어 쓰고 있는데 이거 한 18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이거는 배열이 높기 때문에 삼각대를 놓고 봐야 돼요.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삼각대를 저기다 이제 거치를 해서 봅니다.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삼각대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 이거 조금 싼 겁니다. 엄청 싼 겁니다. 이거. 싼 거. 카메라 한 150만 원 정도 옛날에 샀고요. 그 렌즈는 한 250, 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새하기는 가장 저렴한 책에 속합니다. 이거는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렌즈가 이렇게 큰 거가 뭐 대포라고 그러거든요. 대포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한 렌즈 값이 뭐 한 1,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좋죠. 근데 이걸로 찍어도 저는 그냥 조사를 하는 사람이지 사진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도 딱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400mm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한 100mm. 그래서 100에서 400mm 정도 확대되는 렌즈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갖고 다니기는 좀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면 새들은 거리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딱 내려서 멀리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가까이 가면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장비들이 필요하고요. 뭐 비옷이라든가 뭐 나침반 지도 그 다음에 녹음기, 뭐 삼각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녹음기도 이런 녹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핸드폰으로 그러니까 새 소리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면 돼요. 그럼 소리가 들려서 그걸로 동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이런 걸로 이제 녹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하면 바람 맞는 바람 소리가 안 들어갑니다. 이게 바람 맞는. 그래서 이런 걸로 하면 새 소리가 주파수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폭이 되는데 우리 일반 이 전화기라든가 녹음기로 녹음을 하면 그런 주파수들이 다 잘리거든요. 그래서 뭐 분석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런 걸로 주파수를 엄청 넓게 잡아줘서 모든 원음을 다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도 한 60만 원 정도. 60만 원. 예전에 한 120만 원 했거든요. 근데 조금 요즘에 디지털이 조금 싸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그래서 확대 보급되기 때문에 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예전에 120만 원인데 60만 원으로 다운이 돼서 필요하시면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소개가 많아요. 장비 소개가. 이게 이제 어깨끈이라고요. 이거를 이제 다는 이게 원래는 목끈으로 돼 있어요. 근데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목 디스크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하는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어깨로 겁니다. 보여줘야죠.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 15,000원 투자하시면 제가 보기엔 목을 보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깨한테는 좀 미안하긴 한데 이렇게 어깨로 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목 디스크 걸린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도 달 수 있습니다. 카메라도 여기 이걸로 해서 달면 되거든요. 선전은 아닙니다. 절대 선전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장비를 갖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네요. 이게 돈은 뭐 얼마 안 하는데요. 이게 이제 녹음한 소리를 바로 틀어줘요. 그러면 내 목소리를 바로 녹음해서 틀어주면 내 목소리가 들리네? 하면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가장 확실하거든요. 저 소리를 녹음해서 바로 여기로 틀어요. 이게 스피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를 틀어주면 새들이 그거를 반응해서 그러니까 플레이백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틀어줘서 그 소리에 민감한 애들이 와서 반응하면 그 종은 이 종이구나라고 알 수 있거든요. 이상하게 생겼어도. 그러니까 박새 소리를 틀었는데 새박새가 온다. 그러면 걔는 조금 이상한 애고요. 박새 소리를 틀었는데 박새가 와야 됩니다. 근데 박새 소리 틀었는데 왔어요. 그럼 걔는 박새. 그러니까 다른 종에는 조금 이렇게 관심을 안 갖지만 같은 종에는 관심을 가져요. 왜 그럼 자기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 영역에 내 영역, 그러니까 내 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이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내 영역 안에 다른 같은 종의 다른 개체가 들어오면 그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서 주면 애들이 경계를 하는데 좀 더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건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6,000원. 싼 거는 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싼 거는 좀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이렇게 빡빡해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돌아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새를, 이게 오리 같은 경우 뭐 한 10,000마리, 가창오리 같은 경우 한 30만 마리 정도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씩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한 100마리 무리로 이렇게 세요. 100, 200, 300, 400 이렇게 세면 딱 보면 한 800마리 이렇게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원경을 보면서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도 계신 분들을 누르면 되죠. 몇 명?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열세, 열여덟, 20명 있네요. 20명.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검증되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장비들이 좀 있습니다. 새를 하는데 좀 필요한 장비들이 있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봤듯이 그림 도감하고 사진 도감을 좀 병행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새에 관심이 있다면, 없다면 이런 새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새 소리도 좀 이렇게 한번 관심을 가져서 하나 산에 가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여유를 좀 간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소리를 못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새가 소리를 내?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도 도시에 살기 때문에 도시 소리, 차 소리나 이런 거에 기울여져 있기 때문에 새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새는 보는 거는 진짜 동정을 잘하는데 소리는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러면 소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선생님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이런 제 소리도 지금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 이따가 야외에 나가서 이 사람 소리가 어떻지? 이런 생각을 하면 모르거든요. 어떤 소리인지. 그러니까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방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새 소리도 그래요. 한번 들었는데 이게 박새인데, 근데 그 다음에 가보면 그 소리에 대해서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발성이 강해요. 보는 거는 진짜 많이 남는데 듣는 거는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소리, 저도 조사 나가기 전에는 꼭 새소리를 듣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새 동정은 이렇게 형태와 자세,
애들이 앉아있는, 아까 전에 박새 이거 있었죠? 이렇게 뭐 넥타이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앉아있는 형태, 이렇게 앉아있다든가, 뭐 이렇게 따라서 이제 틀리고요. 그 다음 계절별로 관찰되는 종들이 또 틀립니다. 그 다음에 해안가에 사는 종들이 또 틀리고요. 그 다음에 뭐 화렵수를 좋아하는 종들, 아니면 침엽수, 그러니까 도토리나무 이런 것들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원앙 같은 경우는 도토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도토리가 주식입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참나무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수지에, 보통 저수지 많은데요. 저수지에 그러니까 저수지 가에 참나무가 이렇게 좀 있는데 많이 분포를 합니다. 원앙 같은 경우. 원앙은 좀 아시나요? 원앙은 얘네들 다른 오리들하고 좀 틀려요. 번식 전략이 틀리기 때문에 특이하게 얘네들은 나무에다 번식을 합니다. 예. 나무에다 번식하거나 돌틈에다 번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오리들 전부 다 갈대숲이나 이런 데에다가 번식을 하거든요. 근데 원앙 같은 경우는 나무 위 이런 데다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도토리나무를 좋아하고요. 침엽수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진박새라는 새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시흥에 이제 뭐 소나무를 많이 식재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옥구공원 앞에 완충녹지대라고 있거든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정왕동에? 예, 거기에 소나무를 빽빽하게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진박새가 지금 가면 엄청 많을 거예요. 진짜 뭐 한 100마리, 200마리 정도가 이동하기 전에 거기에서 그 솔씨에 있는 그 벌레들을 잡아먹어요. 솔방울 있죠? 거기 안에 있는 솔씨. 겨울에는 솔씨를 빼먹는데, 근데 봄에는 이제 거기 안에 이제 서식하는 곤충들을 빼서 먹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나무에 있는 그쪽에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습지를 좋아하는 새, 그 다음에 뭐 전선, 기둥, 이렇게 전봇대 앉아와서 쉬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행 중인 뭐 새들의 윤곽에 따라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이런 건 좀 어렵고요. 이런 건 그냥 저도 안 됩니다. 이런 건 좀 어렵고요. 그 다음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노랫소리. 노랫소리는 보통 소리는 새소리는 송하고 콜로 나눕니다. 혹시 아셨나요? 송하고 콜. 이 두 가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송은 노래고요. 콜은 그냥 지저귀는 거.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새는. 그래서 송은 보통 번식기 때 소리를 많이 내요. 송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송은 좀 이렇게 다채로워요. 그러니까 한 가지 패턴이 아니에요. 삑삑삑 이런 소리가 아니라 비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 이런 소리로 여러 가지 소리가 합쳐갖고서 노래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콜 같은 경우는 뭐 먹이 먹는 소리 찍찍찍 뭐 날아갈 때 찍찍찍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이런 소리가 이제 콜이고요. 그러니까 행동에 따라서 내는 소리가 틀려요. 예, 그 모이라고 했을 때 피비비 이런 소리는 이제 모이라는 소리거든요. 붉은 머리 옥눈이 그런 소리들은 이제 콜에 이제 속합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송 같은 경우는 번식기 때 자기 영역을 보호할 때 내는 소리를 이제 송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한번 이제 볼 텐데요. 예, 송하고 콜 두 가지로 나눠지고 송은 보통 수컷한테 거의 왜 그러면 자기 영역을 보호한다든가 그러기 때문에 수컷이 화려하고요. 암컷 같은 경우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조금은 수컷보다는 좀 덜 화려한 그런 것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뭐 잘 볼 필요 없잖아요. 수컷이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수컷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외국에 사는 종들 같은 경우는 그 한 10마리가 집단으로 암컷 한 마리한테 구애 행동을 해요. 10마리가. 근데 거기에 이제 대빵, 요번에 이제 너가 짝을 맺어라. 10마리 중에 그 한 마리가 짝을 맺기 위해서 그 9마리가 도와줘요. 예,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암컷 앞에서 막 춤추고 재롱 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내는 소리, 그게 이제 송이거든요. 송을 막 내면서 이제 걔네들 도와주는 그런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너가 짝을 맺고 내년에는 나를 도와줘라. 배신하는 애들도 있겠죠. 예, 배신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꼭. 예, 또 하는 애도 있습니다. 또. 예. 순번을 정하죠. 예, 요번에는 내가 짝을 맺을 거니까 나를 도와줘라. 근데 내년에는 내가 2번째, 2번째, 넘버 2죠? 넘버 2가 할 거니까 그땐 또 도와줘라. 그럴 텐데,
그게 또 이렇게 배신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의 새 같은 경우 이렇게 잠기는 형태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그리고 뭐 부리 모양 같은 경우는 먹이에 따라서 애들이 변화가 심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개나 이렇게 긴 것들이 있잖아요. 마도요, 뭐 도요 새들 같은 경우는 부리가 이렇게 길어요. 이런 것들은 그 개 구멍에 이제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발전이 돼 있고, 이렇게 두툼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깨먹기 이렇게 두툼한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씨앗이나 이런 딱딱한 견과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깨먹기 위해서 부리가 두툼해요. 두껍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삐죽하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고기를 찢어 먹기 위해서 고기를 그러니까 맹금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부리가 넓적해요. 그래서 저새 아시죠? 아시나요? 저새? 부리를 이렇게 저어서 먹는 부리를 저어서 먹는 저새 해서 이렇게 걸러 먹을 수 있게. 근데 동남아 그 대만 쪽에 가면 월동할 때 거기 월동기는 바위들이 많대요. 우리는 이제 갯벌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어서 먹는데, 동남아나 대만 이런 쪽은 이게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콕콕 찍어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환경에 따라서 얘네들이 쓰는, 그러니까 거기선 저새가 아니죠. 콕새죠. 콕 찍어서 먹기 때문에 콕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저새로 부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부리, 뭐 날개, 뭐 꼬리 이렇게 있는데 그냥 대충 졸리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글이 많으니까 졸립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아까 전에 3차 전국 자랑종조사 같은 경우는 1대 25,000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조사를 수행을 하는데 이게 뭐 격자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격자별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격자에 없기 때문에 여기만 이렇게 조사를 하거든요. 이거 현재 대부도, 오늘 갈 대부도거든요.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이거를 전국이 한 824개 도읍이 있거든요. 그거를 5개년에, 그러니까 한 180개 정도 도읍을 이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조사를 수행을 합니다. 지형부터 시작해서 뭐 식생, 식물상, 뭐 곤충, 뭐 조류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지 조사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사명은 뭐 시흥 갯골, 그 다음에 조사자는 뭐 누구, 나 이 사람하고 같이 갔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하고 다음에는 가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거든요. 여기다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조사 지역, 뭐 시흥 갯골에 뭐 조류상 뭐 조사, 여기는 뭐 시흥 갯골. 좌표는 뭐 이제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까지 좌표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사 지점 적을 수 있고요. 뭐 A 아니면 여기는 뭐 시흥시청이면 시흥시청 뭐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조사 날씨 적고요. 이게 왜 그러면 날씨가 중요합니다. 새들은 날씨에 따라서 관찰되는 그 종이나 개체수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비 올 때랑 뭐 이제 흐릴 때랑 아니면 맑을 때랑 새의 이제 활동성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날씨 선정도 중요해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조사의 이제 결과도 조금씩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날씨도 정확히 기록하는. 그러니까 뭐 오전에는 안개 껴서 그 다음에 아침에는 뭐 맑았다가 뭐 점심 때는 비 왔다가 뭐 저녁에는 흐렸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상세하게 적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시간별로 아까 이제 시계를 딱 보고 이제 관찰된 시간을 딱 적고 종 적고 그 다음 내가 관찰을 해서 봤는지 아니면 소리를 통해서 관찰이 됐는지 그래서 관찰 형태에 따라서 적고요. 개체도 적고 여기가 조사지가 뭐 갈대숲인지 아니면 뭐 소나무잎인지 이런 것들 좀 적어서 표시하시면 나름대로의 나만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적으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사를 하실 때 나의 이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서 적으시면 좋지 않을까. 기록을 해두시는 게 나중에는 써먹게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좀 이렇게 철저하게 좀
자료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조금 좀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조사를 할 것이고, 왜 그럼 여기에 이제 수료하시면 각각의 조사를 하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만들어 놓는 게,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새 이해에 대해서 좀 했는데요. 이게 에코리움, 예, 그 5개 이제 그 전시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온데가는 곤줄박이가 있어서 지금 그쪽은 폐쇄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면 새가 있기 때문에 또 AI에 또 이렇게 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개의 기후관을 돌아볼 수 있고요. 지금 무료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예,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다닐 때 했던 논문인데요. 그 힘물대세라고 있습니다. 힘물대세. 혹시 들어보셨나요? 힘물대세? 죄송합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힘물대세가 어떻게 생겼으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보신 적 없으시죠? 예. 그냥 보세요. 그냥 힘물대세. 이게 수컷이고요. 이게 암컷입니다. 예. 수컷은 이렇게 조금 진한, 예, 근데 암컷은 좀 보호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틀리죠. 수컷하고 암컷하고. 얘 같은 경우는 해안사고, 그러니까 해수욕장에서 번식을 많이 해요. 해수욕장에 얘네들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이 한 6월 말이나 7월 초면 이제 오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6월 말까지 번식을 끝내야 돼요. 예, 얘네들은. 그러기 때문에 3월 말에 와서 6월 말에까지 예, 번식을 끝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예, 그걸 겹치지 않기 위해서 얘네들이 부지런히 날라와서 한 3월 달에 와서 지금 이제 번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힘물대새, 성조, 그 다음 컷, 그 다음에 알이 이렇게, 얘네는 3개를 납니다. 3개. 이렇게. 근데 이게 뭐 해수욕장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입니다.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고요. 꼬마물대새라고 있습니다. 얘는 좀 틀린 꼬마물대새 같은 경우는 알을 4개 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났는데 얘는 3개 났고, 이제 유조가 이렇게. 그 산새 같은 경우는 만숙성 조류라고 하고요. 예, 물새 같은 경우는 조수성 조류라고 해요. 한자어인데요. 그러니까 그 물새 같은 경우는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솜털이 마르면 바로 움직여요. 예, 얘가 막 움직여요. 어미랑 같이 막 움직였다가 사람이 가면 엎어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다시 움직여 막. 이거는 이제 조성성, 조숙성, 그러니까 빨리 큰다. 예, 바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도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요새라든가 물대새, 그 다음에 오리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바로 털이 마르면 바로 움직입니다. 근데 산새 같은 경우는 둥지를 짓고 거기에 이제 알을 낳고 알을 또 포란을 하면 걔네들이 깨어나면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그게 이제 만숙성, 늦게 자란다 해서 산새 같은 경우는 둥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전략이 틀려요. 번식 전략이. 산새랑 물새랑은 틀립니다. 그래서 둥지를 탄탄하게 재워야 되겠죠. 탄탄하게 져서 거기에, 근데 이제 그 어미들이, 걔네들이 이제 배설물이 이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포식자한테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새끼 때는 그 배설물이 그 막으로 쌓여 있어요. 쇠구로. 그래서 그거를 물어다 버립니다. 이렇게 막이 이렇게 딱 생성이 돼서 배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물어다 버리든지 아니면 어미가 먹든지 둘 중에 하고요. 알 껍질에도 그 피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둥지에서 멀리 버립니다. 근데 얘네들은 그럴 필요는 없죠. 깨자마자 바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 물어다 버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고요. 그래서 산새들은 좀 힘들어요. 새끼들 키우는데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줘야 되니까 예, 그런 것들이 힘듭니다. 하루에 뭐 계속이죠. 일어나자부터 시작해서 예, 해 질 때까지 계속 먹이를 물어다 줘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은 고충이 있습니다. 저도 그 새끼 새들을 좀 많이 키워봤거든요. 산새. 새끼 새들을 키워봤는데 저희도 한 10종 정도의 새끼 새를 인큐베이터에서 부화를 시켜서 키워봤거든요. 직접. 깃털에다가 먹이를 묻힙니다. 먹이는 이제 번데기가 주식이고요. 번데기하고 어분하고 갈아서 거기에 이제 그 비타민제를 섞거든요. 네모난 씨 있죠? 네모난 씨. 저희도 못 먹는 네모난 씨를 사다가 섞고, 그 다음 우유 있죠? 우유를 또 섞거든요. 거기에 비타민 D가 많습니다. 우유에. 그래서 비타민 D가 중요한 게 얘네들이 햇볕을 잘 못 받기 때문에, 안에서 크기 때문에
두루병이라고 주저앉아요. 다리를 못 써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우유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우유를 타주고, 그러니까 저희도 못 먹는 우유를 타주고, 거기에 이제 알 껍질 같은 것들을 갈아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넣어줘서 깃털에 묻혀서 입에다 하나씩 넣어줍니다. 그게 한 100마리 정도 됐거든요. 하루에 아침에 한 8시에 출근해서요. 이렇게 애들 벌려요. 그럼 다 줘요. 한 100마리 주고 이제 한 50분 동안 줍니다. 이렇게. 앉아 쉬었다가요. 또 다시. 하나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거의 한 90% 정도는 애들이 크더라고요. 죽지 않고.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한 60% 정도가 살고 한 40%는 거의 죽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인공적으로 제가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커서는 이제 조금은 이제 먹이 상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지렁이도 갖다 먹여야 되고, 미럼이라고요. 벌레도 잡아다 줘야 되고, 흰개미도 잡아다 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 먹이 공급이 진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야생조류는 참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간상조류 같은 경우 먹이가 이제 있기 때문에 사면 되잖아요. 그냥 사서 주면 되니까. 근데 간상조류 같은 경우도 얘네들 짝을 잘 맺어야 됩니다. 뭐 똑같이 생겨서 뭐 수컷 한 마리가 죽었다고 그래서 그냥 같은 종에 그냥 수컷을 넣어주면 짝을 맺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가립니다. 그냥 뭐 한 쌍 맞춰주면 얘네도 번식하겠지.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지만 얘네들은 가립니다. 얘가 뭐 나보다 어린 애인지 연한지 연상인지도 따지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뭐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다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 딱 넣어줬을 때 이렇게 잘 맺는 애들도 있지만 거의 안 맺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한참 놔두면 한 달 정도 되면 그게 또 정이 됐는지 또 이렇게 또 부부의 안으로 가긴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같이 옆에 있으면 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산에서 이제 얘네들은 했고요. 2000년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소노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녹음기로 녹음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니면 이게 잘립니다. 얘네들 우리 주파수는 여기에 가라앉아요. 다 저음이에요, 저희는. 근데 새소리는 고음이기 때문에 진짜 따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삑! 이런 소리가 그 고음이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이게 삑! 이 소리고요. 이 소리거든.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고요. 이게 하나의 음절이 하나가 모여서 하나의 구에 하나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조가 있고 비슷한 소리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가 합쳐지는 그런 것들을 송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스컷이 되는 소리고요. 이건 이제 교미하기 전에 이제 암컷한테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암컷이 내는 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수컷이 내는 송은 조금 이렇게 조금 강하면서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암컷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 이게 조금 작으면서 조금 이제 아기자기한 이런 소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 그러니까 얘네들은 송을 같이 하죠. 수컷하고 암컷이. 근데 보통은 수컷이 송을 거의 다 하고요. 암컷은 안 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까치도 송을 해요. 그래서 건물 그쪽에서 옆에서 깍깍 그러면 깍깍 이렇게 해서 같이 하거든요. 이게 커플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커플송. 이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우린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이거 외국 사람이 외국 이렇게 영어 하면 잘 알아들으세요?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까치도 이제 그 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부여를 하죠. 걔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뭐, 교미를 하기 전에 행동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교미하기 전에 내는 이제 아양 떠는 소리거든요. 수컷이 내는, 소리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교미를 이렇게 해서, 한 2초, 걸리고요. 이건 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거는 아주 위협할 때, 그러니까 진짜 내 둥지에 어떤 뱀이라든가 위험한 것들이 들어오면 이 소리를 냅니다.
삑삑삑삑삑 이런 게 경고음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내고요. 이게 하나의 똑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되죠. 이런 것들을 콜이라고 그럽니다. 콜.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하나가 합쳐져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송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번식기 때만 내는 소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경고음, 사람이 갔을 때 이런 소리를 내고요. 사람은 조금 더 이업하지 않은가 봐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이급했을 때. 그리고 산새 같은 경우가 이어음을 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내고요. 얘네들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위협음 낼 때 산새 같은 경우 삑! 이 소리를 내요. 삑! 이러면 정적이 흐릅니다. 옆에 있는 새들이 다 조용해요. 이럴 때는 어떤 경우면 맹금류가 이렇게 날아가요. 매나 뭐 항조령 이런 것들이 날아가면 그 그림자를 보고 애들이 삑! 그러면 새들이 다 공유를 합니다. 그 위협음을. 그래서 조용히 지 죽은 듯이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이제 지나갔다 좀 이렇게 했으면 이제 그때 이제 막 제자 그러다가 또 삑! 하면 가만히 그런 것들을 다 새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 위협음은 공유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종들도 이 소리에 대해서 공유를 해요. 아까 이거는 사람이 갔을 때 그냥 경고음으로 그냥 약하게 내는 소리죠. 그냥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 삑삑삑 이런 소리를 이렇게 합니다. 얘네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행동에 따라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동을 볼 때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새끼들이 와요.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새끼들이 와요. 그럴 때 이제 부르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지지 말고 와라고, 이쪽으로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부를 때 내는 소리. 그렇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쉬고 있을 때 그냥 하품하는 소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런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럴 때 내는 소리. 그래서 이렇게 교미를 가져서 알을 낳아서 얘는 이제 암컷이죠. 지금 현재 품고 있는 게 암컷이 품고 있고, 그래서 품은 다음에 새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대생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썽은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있고요. 뭐 교미정에 내는 소리. 이거 같은 경우는 번식기 때밖에 안 나겠죠. 그 다음에 송 세 가지, 그 다음에 콜은 한 네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겠죠. 더 많은데 제가 관찰했을 때는 이 정도로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이런 식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행동에 따라서, 아니면 이게 번식기 때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평소에 내는 소리인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송과 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졸리신 것 같은데요. 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